한국 축구 새로운 감독 누가 최적인가? 홍명보 참사 이후 태극전사를 구할 사령탑은 누구인가?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이 세 이름만 들어도 우리는 이번 월드컵에 얼마나 큰 기대를 걸었는지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역대 최강의 스쿼드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유럽 빅리그 주전급 선수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 세대는 없었으니까요. 소위 황금 세대라는 표현이 방송과 신문을 도배했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1승 2패, 조별리그 탈락, 심지어 우리보다 전력이 약하다고 평가받던 남아공전에서 무승부로도 충분했던 경기를 패했습니다. 2002년 4강, 2010년 첫 원정 16강, 2018년 디펜딩 챔피언 독일 혁파, 2022년 두 번째 원정 16강까지 쌓아온 상승 곡선이 2026년 여름 한순간에 꺾였습니다. 일부에서는 2014년 브라질 월드컵보다 더 아픈 실패라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홍명보 감독은 대회가 끝난 다음날 곧바로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직전부터 사임을 예고했던 정몽규 축구협회장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났습니다. 감독과 회장, 대표팀을 이끌던 두 축이 동시에 사라진 자리에서 이제 모두가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다음 감독은 누가 되어야 하는가?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국내외에서 거론되는 후보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이 과정에서 왜 자꾸 거스 히딩크라는 이름이 다시 소환되고 있는지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 한국 축구가 마주한 선택지가 명확하게 그려지실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영상은 특정 후보를 밀어주기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나온 보도와 사실만을 바탕으로 각 후보의 강점과 약점을 최대한 균형 있게 짚어보는 것이 목표입니다. 최종 판단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1부. 참사의 해부 무엇이 잘못되었나? 먼저 왜 이렇게까지 결과가 나빴는지 냉정하게 짚어야 앞으로 새 감독의 기준도 제대로 세울 수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대회 내내 쓰리백을 고수했습니다. 안정적인 수비를 표방했지만 상대가 전술을 바꾸며 변화를 주면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대회 초반부터 계속 나왔습니다. 공격진 활용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손흥민과 이강인이라는 최고의 자원을 갖고 있으면서도 경기 상황에 맞는 교체 타이밍과 선수 기용에서 아쉬움이 컸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공수 간격이 쉽게 벌어지면서 그 부담이 고스란히 중앙 미드필더들에게 전가됐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이번 대회에서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홍명보 감독이 국가대표팀 지휘봉을 다시 잡을 때부터 세밀한 전술 설계보다는 선수단 관리와 리더십 쪽에 강점이 있는 지도자라는 평가가 이미 존재했습니다. 울산 시절에도 후방에서 무리하게 볼을 돌리다 위험을 자초하는 빌드업의 한계가 여러 차례 지적된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클럽 감독 시절 드러났던 특징이 국가대표팀이라는 가장 큰 무대에서 그대로 반복된 셈입니다. 여기에 협회의 구조적인 문제도 겹쳤습니다. 애초에 감독 선임 과정부터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었고 선수 구성과 전술 방향을 검증해야 할 전력강화위원회가 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기간 내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인터뷰 능력과 위기관리 매니지먼트 역량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뒤따랐습니다.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나온 발언들이 오히려 여론의 반감을 키운 장면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선수 선발 과정에서의 공정성 논란도 계속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특정 선수를 둘러싼 발탁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대회 전부터 있었고 이런 불신은 대회 성적이 나쁘게 나오자 폭절로 커졌습니다. 결국 이번 참사는 한 사람의 실패로만 설명할 수 없습니다. 감독 선임부터 전술 준비, 대회 기간 중 의사결정까지 이어지는 시스템 전체의 문제라는 목소리가 지금 가장 크게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은 처음으로 48개국이 출전한 대회이기도 했습니다. 출전국이 늘어난 만큼 상대적으로 약체로 분류되던 팀들의 전력도 예전보다 훨씬 촘촘하게 대비되어 있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남아공전 패배 역시 이런 흐름 속에서 나온 결과라는 시각입니다. 다만 이런 대회 환경에 변화가 있었다고 해도 애초에 기대를 모았던 황금 세대의 잠재력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근본적인 아쉬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팬들의 시선은 결국 누가 이 선수들을 가장 잘 조립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다시 모이고 있습니다. 2부. 안개 속의 협회 왜 이렇게 느릴까? 여기서 잠깐 왜 아직까지 새 감독이 정해지지 않았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정몽규 회장이 사임하면서 협회 수장 자리 자체가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기 회장 선거 일정을 두고도 법적 다툼이 이어지면서 회장 선출 자체가 계속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감독 선임에는 전력강화위원회가 후보를 추리고 협상 대상자를 정해 연봉과 계약기간, 코칭 스태프 구성까지 조율한 뒤 마지막으로 이사회 승인을 거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지난 7월 초 전력강화위원회가 뒤늦게 첫 회의를 열긴 했지만 회장 공석 문제가 협회 내부의 최우선 과제로 밀려 있어서 정작 후임자를 찾는 작업은 그 다음 순위로 밀린 상태입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9월과 10월에는 A매치 일정이 예정돼 있고 내년 1월에는 60여 년 만에 우승을 노려야 할 사우디아라비아 아시안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2026이 지나고야 아시안게임도 멀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이 대회 남자 축구에서 2014년 인천,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2022년 항저우까지 3연패를 달리고 있고 병역 혜택이 걸려 있어 선수단과 팬 모두에게 유독 의미가 큰 대회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아시안컵까지는 임시 감독 체제로 간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실제로 과거 클린스만 감독 경질 이후에도 황선홍, 김도훈 감독이 차례로 임시 사령탑을 맡았던 전례가 있으니까요. 이런 배경을 알고 나면 지금부터 살펴볼 후보 이름들이 왜 아직 거론과 희망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협회 리더십이 정해지지 않은 이상 누구와도 실질적인 협상 테이블이 열리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회장 선거를 둘러싼 자분도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허정무 후보가 협회를 상대로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회장 선거 일정 자체가 잠정 연기된 적도 있습니다.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이번 참사를 계기로 협회의 독단적인 선임 프로세스를 전면 쇄신하고 전력강화위원회가 투명하게 정상 작동해서 세계적인 흐름에 맞는 감독을 데려와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형성돼 있습니다. 단순히 누구를 뽑을까를 넘어 어떻게 뽑을까에 대한 개혁 요구가 함께 나오고 있는 셈입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감독 잔혹사를 끊어야 한다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클린스만, 홍명보로 이어진 최근 두 차례의 실패가 감독, 개인의 문제를 넘어 협회 시스템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3부, 국내파냐 외국인이냐 역대 감독사가 남긴 힌트. 본격적으로 후보를 살펴보기 전에 잠깐 역대 감독사를 훑어보면 흥미로운 흐름이 보입니다. 2002년 히딩크 감독 이후 한국 축구는 국내파와 외국인 감독을 번갈아 실험해왔습니다. 히딩크 다음으로는 움베르투 코엘류, 그 다음 국내파 조강래 감독으로 이어졌고 이후 다시 외국인 감독인 슈틸리케 감독이 부임했습니다. 슈틸리케 감독은 초반 아시안컵 준우승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결국 임기 후반 성적 급락으로 중도 경질됐습니다. 그 자리를 이어받은 것도 다시 국내파 신태용 감독이었죠. 신태용 감독은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디펜딩 챔피언 독일을 잡아내며 극적인 반전을 만들었지만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결과 자체는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벤투 감독이 부임해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일관된 빌드업 철학을 유지했고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원정 첫 16강을 재현했습니다. 벤투 감독의 사례는 한 가지 철학을 오래 밀어붙이면 결실을 본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부임 내내 무전술 논란에 휩싸였고 아시안컵 4강에서 요르단에 무너지며 경질됐습니다. 그 후임으로 다시 국내파 홍명보 감독이 선임됐지만 이번에는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20여 년을 놓고 보면 국내파와 외국인 감독 중 어느 한쪽이 무조건 정답이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성공한 임기와 실패한 임기를 가른 공통 변수는 감독의 국적이 아니라 철학의 일관성과 협회의 지지 여부였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공교롭게도 국내파 감독이 부임했던 시기는 대부분 직전 감독이 중도 경질되거나 큰 논란 속에 물러난 뒤 협회가 급하게 안정을 택해야 했던 시점과 맞물립니다. 반면 외국인 감독은 상대적으로 여유를 갖고 장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시점에 선임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협회가 어떤 시점 판단을 하느냐가 인선 방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4부, 국내파 후보들 익숙함이라는 무게와 리스크.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이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수원 삼성의 이정효 감독입니다. 이정효 감독은 K리그에서 가장 현대적인 전술을 구사하는 지도자로 평가받습니다. 광주FC를 이끌 때는 K리그의 우승과 일부 승격을 동시에 이뤄냈고 시민구단 최초로 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8강까지 진출시킨 경력이 있습니다. 전방 압박과 빠른 공격 전개, 적극적인 빌드업 축구, 명확한 축구 철학이 있다는 점이 이정효 감독의 가장 큰 강점으로 꼽힙니다. 다만 국가대표팀처럼 훈련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환경에서 클럽 수준의 조직력을 얼마나 빨리 이식할 수 있느냐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인천 유나이티드의 윤정환 감독도 꾸준히 이름이 오르내립니다. 일본 무대에서도 지도자 경험을 쌓았고 선수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능력으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급하게 흔들리지 않는 팀 관리 스타일이 강점으로 거론됩니다. 최용수 감독 역시 K리그 우승 경력과 오랜 지도자 경력을 갖춘 후보로 자주 언급됩니다. 선수단 장악력과 승부처에서의 노련함이 장점으로 꼽히지만 최근 국제무대 경험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있는 이름 이민성 감독입니다. 현재 U-23 대표팀을 이끌고 있는데 이 감독이 아시안컵까지 A대표팀을 겸임한다는 이야기가 축구계 관계자의 입을 통해 전해졌다는 형태로 온라인에 먼저 퍼지면서 큰 반발을 샀습니다.
협회의 공식 발표는 전혀 없는 상황인데도 이름, 석 자만으로 격렬한 거부감이 형성됐다는 것 자체가 지금 팬들이 협회를 얼마나 불신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특히 아시안게임 4연패를 노려야 하는 시점에 이민성 감독이 A 대표팀까지 겸임하면 U-의 13. 대표팀 운영에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실질적인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2018년 아시안게임 직전 부진했던 김봉길 감독이 경질되고 김학범 감독이 부임해 금메달을 따낸 사례가 계속 비교 대상으로 소환되는 이유입니다. 이민성 감독 개인의 리더십과 젊은 선수단과의 소통 능력 자체는 나쁘지 않다는 평가지만 성인 대표팀을 이끈 경험이 전혀 없다는 점은 분명한 약점으로 꼽힙니다. 현재까지 대한축구협회가 이 감독 선임이나 체제 전환을 공식 발표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협회의 공식 입장 없이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먼저 퍼지는 상황 자체가 협회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반영한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특히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과의 소통 방식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처럼 이미 세계적인 클럽에서 최고 수준의 코칭을 받아본 선수들에게 K리그에서만 지도자 경력을 쌓은 감독이 어떤 새로운 자극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이 따라붙습니다. 반대로 국내파 감독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외국인 감독이 반복해서 지적했던 한국 특유의 조직 문화와 위계를 국내파 감독이 오히려 더 유연하게 다룰 수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봅니다. 선수단 내부의 미묘한 갈등을 조율하는 데는 같은 언어,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지도자가 유리하다는 논리입니다. 5부 해외파 후보들 검증된 이름값의 무게. 해외 지도자 쪽에서 가장 먼저 복귀 의사를 타진한 인물은 파올로 벤투 전 감독입니다. 벤투 감독은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한국을 두 번째 원정 16강으로 이끈 인물입니다. 최근 아랍에미리트 대표팀 감독 측에서 물러나 휴식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축구협회 관계자를 통해 한국 대표팀 복귀 의사를 비공식적으로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미 검증된 지도 방식과 선수단과의 신뢰관계가 있다는 점이 벤투 감독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다만 재선임이 과연 지금 여론이 원하는 새로운 방향에 맞는 선택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이미 한번 함께했던 감독을 다시 부르는 것이 변화보다는 안정을 택하는 신호로 읽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거스 포엣 감독입니다. 지난 시즌 전북 현대를 맡아 K리그 1과 코리아컵을 동시에 석권하며 더블을 달성했습니다. 국내 선수들의 상태와 K리그 환경을 이미 직접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 실질적인 장점으로 꼽힙니다. 포엣 감독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국 대표팀 감독직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스스로 공식화하기도 했습니다. 경력과 이름값 면에서는 지금 거론되는 후보들 가운데 가장 앞선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언급되는 이름은 로베르토 마르티네스입니다. 벨기에와 포르투갈 등 국가대표팀을 이끈 경력이 있는 지도자로 해외 명장들 사이에서 한국 대표팀 자리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는 보도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르티네스 감독의 경우 벤투나 포엣과 달리 K리그나 한국 선수단을 직접 지도해본 경험은 없습니다. 그만큼 순수하게 이름값과 국제 경력만 놓고 거론되는 후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지점이 강점이자 동시에 물음표로 작용합니다. 한국 무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곧바로 실전에 투입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 후보 모두 아직 실질적인 협상 단계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 협회 회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계약 조건을 논의하고 최종 서명할 주체 자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외 명장들이 이번 참사 직후에도 잇따라 관심을 보인다는 사실 자체는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성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표팀 사령탑이라는 자리가 세계 축구계에서 여전히 매력적인 자리로 평가받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해외파 후보들의 강점은 국제대회를 직접 지휘한 경험과 검증된 이름값입니다. 약점은 국내 축구 문화에 다시 적응하는 시간, 그리고 협회 리더십 공백이라는 현실적인 제약입니다. 비용 문제도 짚어야 합니다. 이름값이 높은 해외 감독일수록 연봉과 코칭 스태프 구성에 필요한 예산이 커집니다. 협회 재정 상황과 새 회장의 우선순위에 따라 후보군이 실제로 좁혀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감독이 부임하면 통상 본인이 신뢰하는 수석 코치와 피지컬 코치, 분석관을 함께 데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소통과 행정 지원을 위해 한국인 코치를 일부 포함하는 방식도 자주 활용됩니다. 이 조합을 얼마나 빠르게 꾸리느냐도 초반 성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6부. 왜 자꾸 히딩크라는 이름이 나오는가? 이번 논쟁에서 유독 자주 소환되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2002년 4강 신화의 주인공 거스 히딩크 감독입니다. 물론 히딩크 감독이 지금 다시 한국 대표팀을 맡는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보다는 왜 그때는 성공했고 지금은 실패했는가를 되짚는 기준점으로 그의 이름이 계속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2002년 히딩크 감독의 가장 큰 성과는 단순히 전술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하경과 지연, 선후배 관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외부인의 시선으로 선수를 기용했다는 점, 그리고 체력 훈련을 통해 유럽 강팀들과 90분 내내 맞설 수 있는 피지컬 기반을 만들었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대회 직전까지 성적이 나오지 않아 5대0 감독이라는 비아냥까지 들었지만
협회가 단기 성적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 계획을 밀어붙일 수 있게 지원했다는 점도 결과적으로 중요한 성공 요인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지점은 홍명보 감독 본인도 선수 은퇴 후 지도자 연수 시절 히딩크 감독의 초청으로 러시아 클럽에서 코치 연수를 받은 인연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히딩크는 한국 축구 지도자 세대 전체에 폭넓은 영향을 남긴 인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벤투, 포엣, 마르티네스 같은 외국인 감독이 거론될 때마다 자연스럽게 히딩크의 이름이 비교 대상으로 함께 따라붙습니다. 외부인의 시선이 다시 한번 한국 축구에 필요한 것 아니냐는 논리입니다. 물론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히딩크 감독의 성공은 단순히 외국인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부임 초기 성적 논란을 감수하고도 장기적인 체력, 훈련 계획을 밀어붙일 수 있었던 협회의 전폭적인 신뢰와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지적입니다. 즉 지금 정말 필요한 것은 외국인이냐 국내파냐라는 단순한 이분법이 아니라 어떤 감독을 뽑든 그 감독에게 명확한 권한과 충분한 시간을 보장해 줄 수 있느냐는 협회의 태도라는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실제로 히딩크 감독은 부임 초기 대표팀의 오랜 관행이었던 선후배 서열 문화를 깨고 이름을 부르게 하거나 반말을 허용하는 등 파격적인 팀 문화 실험을 병행했습니다. 이 역시 전술 못지않게 중요했던 변화로 꼽힙니다. 정몽준 당시 축구협회장이 히딩크 감독에게 전권을 위임하고 평가전 성적이 부진해도 경질 압박을 막아준 것 역시 결정적이었습니다. 지금 협회 수장 자리가 비어있는 현실과 비교하면 이 대목이 더욱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결국 히딩크라는 이름이 계속 소환되는 이유는 단순한 그리움이 아니라 좋은 감독을 뽑는 것과 좋은 감독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별개의 과제라는 사실을 그가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실부. 그래서 최적의 답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살펴본 후보들을 정리해보면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 이정효, 윤정환, 최용수처럼 K리그에서 검증된 국내 지도자들입니다. 선수단과의 소통, 국내 리그 이해도는 확실한 강점이지만 국가대표급 국제 경험은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둘째, 김판곤, 이민성처럼 협회 시스템이나 대표팀 운영에 가까운 경험을 가진 인물들입니다. 다만 성인 대표팀을 직접 지휘한 경력이 없다는 공통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셋째, 벤투, 포엣, 마르티네스 같은 이미 검증된 해외 명장들입니다. 국제대회 경험과 이름값은 확실하지만 국내 축구 문화 적응, 협상에 걸리는 시간, 그리고 협회 리더십 공석이라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결국 어떤 이름을 고르든 처음부터 정해진 정답이 하나로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정효 감독의 현대적 전술, 김판곤 감독의 시스템 이해, 벤투 감독의 검증된 신뢰, 포엣 감독의 이름값, 각자 분명한 장점이 있고 동시에 분명한 물음표도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태가 남긴 가장 중요한 교훈은 분명합니다. 감독 개인의 이름값보다 그 감독에게 명확한 철학과 장기적인 방향성을 지킬 수 있게 해주는 협회의 시스템이 먼저 갖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딩크의 성공도 홍명보의 실패도 결국 이 지점에서 갈렸습니다. 9월 A매치, 아시안게임, 그리고 내년 1월 아시안컵까지 시간표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과연 대한축구협회는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신중하게 이 답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번 선택이 단순히 다음 대회 성적표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손흥민 이후 세대교체를 준비해야 하는 2027 아시안컵과 2030 월드컵까지 앞으로 4년간 한국 축구의 색깔 자체를 새로 그리는 작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누구보다 어떻게가 먼저 논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더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감독 후보 명단에만 집중하기보다 그 감독을 어떤 시스템 안에서 일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협회의 청사진이 함께 나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감독이 지금 한국 축구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국내파의 현장 감각일까요? 해외파의 검증된 경험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감독 선임 소식이 나오는 대로 후속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